The History of Intelligence Cube 3 1787년 9월 17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헌법회의 Constitutional Convention 헌법회의로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헌법 처음 3개 조항에 연방정부를 3개의 부로 구성하는 권력 분립의 권리를 두었고 제4조에는 각 주의 권리와 의무, 그 다음에 주 간의 관계, 그리고 제5조에는 헌법 개정의 절차, 제6조에 연방 최고법으로서의 헌법의 위치, 그리고 제7조에 헌법의 비준과 효력의 발휘에 대해 규정했다. 1789년 7월 14일 유럽 프랑스 대혁명 레볼루시옹 프랑스 1794년 7월 27일까지 대략 5년 정도 지속된다. 1792년 그러니까 혁명이 발생하고 3년 정도 있다가 혁명위원회 파리 경찰을 비밀 경찰화한다. 이후 1814년 그러니까 22년 정도 후에 나폴레옹이 정적과 내통한 조세 푸세 파리 경시청장을 로비고로 교체를 한다. 이 로비고로 교체를 하면서 경찰관, 군, 민에 대한 정보권을 부여한다. 1793년에서 1794년 사이에 자코뱅당의 로베스피에르가 공포 정치를 해서 왕권파를 탄압한다. The Reign of Terror. 여기서 테러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다. 다시 1793년에서 1794년 약 1년의 기간 동안 자코뱅당의 로베스피에르가 공포 정치를 하는데 이 공포 정치를 하면서 왕권파를 탄압했고 여기서 그 용어 The Reign of Terror라는 용어에서 테러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1794년 4월 혹은 1794년 6월 26일 프랑스 조던 장군이 오스트리아와의 플레우르스 전투 Battle of Flanders 그러니까 벨기에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문헌기록상 최초의 정탐용 관측기구를 사용한다. 1803년 유럽 나폴레옹 전쟁 1815년까지 지속된다. 프랑스 제1제국 및 그 동맹국과 영국 연합군 사이의 전쟁이었다. 이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 전쟁 1789년에서 1794년 사이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 전쟁 시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원인이었다. 이후 1806년 10월 14일 예나 아우슈테트 전투 즉 나폴레옹의 프랑스 제국군과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의 프로이센 왕국군 사이의 전투에서 프랑스가 승리를 한다. 다시 예나 아우슈테트 전투에서 나폴레옹의 프랑스 제국군이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의 프로이센 왕국군을 이긴다. 1812년 나폴레옹이 1811년에 외젠 프랑스와 비도크가 창설한 수레떼라는 사설 조직을 공식적으로 국가 비밀 보안 경찰로 전환한다. 원래는 사설 조직이었는데 나폴레옹이 국가 비밀 보안 경찰로 아예 바꿔버렸대. 그것이 바로 수레떼다. 비도크의 수레떼. 파리 경찰국의 범죄 수사 임무를 수행토록 했다. 해외 지부를 설치해서 비밀 정보 활동도 전개했다. At the end of 1811, 비도크
informally organized a plainclothes unit, the Brigade de la Surete, Security Brigade. The police department recognized the value of these civil agents, and in October 1812, the experiment was officially converted to a security police unit under the prefecture of police. Vidocq was appointed its leader. On 17 December 1813, Napoleon Bonaparte signed a decree that made the brigade a state security police force. From this day on, it was called the Sûreté Nationale. 1813년 5월 21일 비토리아 전투 Battle of Vittoria. 그 프랑스 대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연합군 사이의 전투였는데 이 비토리아 전투에서 영국 사령관 웨슬리 웰링턴 공이 프랑스의 그랑드 치프레라는 암호를 해독해버린다. 결국 프랑스 조던 장군이 패배한다. 다시 1813년 비토리아 전투에서 영국 사령관 웨슬리 웰링턴 공이 프랑스의 그랑 치프레 암호를 해독해서 프랑스의 조던 장군을 패배시킨다. 이후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투에서도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에 프랑스가 패배하고 비엔나 회의에서 유럽 국경이 새로 그려진다. 이후 영국은 팍스 브리타니카를 통해 세계 최강국으로 발전하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스페인 제국에 맞선 라틴 아메리카 독립전쟁이 발발한다.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전 세계로 확장하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통일한다. 그리고 그리스의 독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프랑스 나폴레옹 전쟁 1803년에서 1815년 사이에 1812년 프랑스와 독일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 확률론의 해석이론이라는 책에서 아브라함 드무아브르의 정규 분포 이론, 그러니까 아브라함 드무아브르의 정규 분포 이론은 1733년에 제시된 이론인데 이것을 확장해서 드무아브르 라플라스 정리로 만들어 실험 오차를 분석하면서 정규 분포를 사용한다. 다시 자,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 확률론의 해석 이론에서 아브라함 드무아브르의 정규 분포 이론을 확장하고 실험 오차를 분석하면서 정규 분포를 사용한다. 1805년에는 아드리 앵마리 르장드르가 최소 제거법을 도입했었다. 그 이전에 1794년도에는 카를 프리드리 가우스가 정규 분포 곡선 이론을 사용했고 1809년에는 실험 오차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최소 제거법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한다. 여기서 정규 분포 곡선, 즉 정상 분포 곡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a normal distribution 혹은 Gaussian distribution 혹은 Gauss distribution 혹은 Laplace Gauss distribution 이 전부 다 정규 분포 곡선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표본 분포에 매우 잘 적용되며 사회적, 자연적 현상에서 보통 접하는 여러 통계치들의 분포가 정규 분포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자, 1812년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가 확률론의 해석 이론에서 정규 분포 이론을 확장하고 실험 오차를 분석하면서 정규 분포를 사용한다. 1822년 영국 찰스 바비지 차분기관 찰스 바비즈가 차분기관 Difference Engine 이라는 연산기계를 개발해서 대수표 계산에 활용한다.
기억, 연산, 입출력 장치를 갖춘 분석기, 즉 해석기관을 고안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제작은 하지를 못했다. 대신에 기계에 천공카드 개념이 도입되어 훗날 컴퓨터 제작의 바탕을 제공하게 된다. 이로 찰스 바비지의 차분기관이라는 연상기계 개발이 있고 나서 115년이 지난 1937년에서 1942년 사이에 아이오와 주립대 물리학 교수인 아타나소프와 대학원생 베리가 ABC, 즉 아타나소프 베리 컴퓨터를 개발한다. 이 ABC 컴퓨터를 가지고 선형 대수 방정식을 계산했고 전자공학, 재생식 메모리, 논리작용에 의한 계산, 이진수 체계로 이 컴퓨터를 구현했었다. 이에 대해 1941년도에 모클리가 직접 방문을 해서 그 관련 논문을 얻어서 애니악 개발에 적용한다. 1943년 하워드 에이킨, 월레스 에커트, 에이킨과 에커트가 IBM의 지원을 받아 마크1 컴퓨터를 개발한다. 분석기, 즉 해석기관, 즉 이 찰스 바비지의 분석기 개념, 해석기관 개념을 실제로 적용을 해서 실현을 해낸 것이다. 다시 1943년 하워드 에이킨과 월레스 에커트가 마크1 컴퓨터를 개발했는데 이것은 분석기, 즉 해석기관의 개념을 실현해낸 것이다. 1943년 12월 앨런 튜링이 콜로서스 진공관 컴퓨터를 처음으로 개발을 해낸다. 이게 처음인 것으로 보이지는데 독일 이니그마 암호를 해독한다. 30년 동안 비공개로 있었다. 공식적인 컴퓨터 최초의 진공관 컴퓨터는 미국의 애니악, 1945년도에 나온 이 애니악 진공관 컴퓨터를 공식적인 컴퓨터로 보고 최초의 컴퓨터로 보고 이에 대해 1973년 미 법무부는 1937년에서 1942년 사이에 개발을 한 ABC 컴퓨터를 최초의 전자식 디지털 컴퓨터로 인정을 했다. 어쨌든 이 앨런 튜링의 콜로서스 진공관 컴퓨터가 개발되고 난 이후에 이 생각하는 기계, 앨런 튜링의 생각하는 기계, Thinking Machine이라는 논문에 튜링 테스트 체계를 정립을 한다. 이 튜링 테스트 체계는 이후에 인공지능의 효시가 된다. 1945년 존 모클리, 프레스퍼 에커트가 미 육군의 투자를 받아서 애니악 컴퓨터를 개발한다. Electronic Numerical Integrator and Computer, 애니악 컴퓨터를 모클리와 에커트가 개발했다. 탄도, 궤도 계산에 활용했다. 최초의 전자계산장치라고도 한다. 1945년 6월 30일 헝가리 태생의 물리학자 폰 노이만이 에드박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여기에서 에드박에 관한 보고서, 폰 노이만의 에드박에 관한 보고서에서 컴퓨터의 구성 요소, 즉 연산장치, 제어장치, 메모리, 입출력 장치를 이야기를 하고 효율적인 작동 방법, 즉 이진수 사용, 전자식 작동, 순차적 연산이라는 효율적인 작동 방법을 제시를 했다. 이러한 폰 노이만 아키텍처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정의한 것인데 컴퓨터 기본 구조와 작동 원리를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장 방식도 제시를 했다. 다시 1945년 6월 30일,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헝가리 태생 물리학자
폰 노이만이 에드박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컴퓨터 구성 요소와 그 효율적인 작동 방법에 대해 언급을 하게 된다. 이 컴퓨터의 구성 요소로서 연산장치, 제어장치, 메모리, 입력장치, 출력장치를 들었고 효율적인 작동 방법으로 이진수의 사용, 전자식 작동, 순차적 연산을 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폰 노이만 아키텍처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정의한 것으로 컴퓨터의 기본 구조와 작동 원리를 제시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 이후 2차 대전이 끝나고 1949년 에드삭과 1951년 유니박이라는 이 컴퓨터에 노이만형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실제로 구현이 되었다. 그러니까 노이만형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최초로 구현된 컴퓨터는 에드삭 그리고 이후에 유니박이 있던 것이다. 에드삭은 Electronic Delay Storage Automatic Computer 라는 뜻으로 캠브리지 대학 윌크스 교수가 개발을 했고 유니박은 Universal Automatic Computer 라는 뜻으로 상업용으로는 최초의 컴퓨터가 되겠다. 그리고 1945년경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기를 전후로 해서 컴퓨터 그러니까 컴퓨터는 의미 자체가 방정식을 푸는 사람 혹은 방정식을 푸는 것, 사물 이런 뜻으로 컴퓨터란 명칭이 부여됐고 그 이전의 것들은 계산기, calculator라고 불렀었다. 이후 1950년 랜드 연구소의 엔지니어인 폴 바란이 핵공격에 대비한 통신 네트워크를 연구하다가 패킷 스위칭 개념을 제시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1960년 영국의 물리학 연구소 데이비스가 시그널 컴퓨팅, 타임 쉐어링, 시그널 컴퓨팅을 연구하다가 실제로 패킷 스위칭 개념화하게 된다. 그리하여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이제 실제로 제시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알파넷에 실현이 되게 된다. 1951년 폰 노이만이 에드박 그 주 기억 장치에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에드박 Electronic Discrete Variable Automatic Computer라는 에드박이라는 이 컴퓨터의 주 기억 장치에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했다. 1951년 모클리와 에커트가 상업용 전자식 컴퓨터 유니박을 개발한다. Universal Automatic Computer. 1950년 대통령 선거에 그 선거 집계를 하는데 실제로 사용을 했었다. 대용량, 고밀도, 집적 기술의 진보에 따른 CPU, 즉 연산과 제어를 처리하는 중앙 처리 장치 CPU와 메모리의 기술 발전이 하드웨어 발전을 견인했다. 다시 대용량, 고밀도, 집적 기술의 진보에 따른 CPU, 즉 연산과 제어를 처리하는 중앙 처리 장치인 CPU와 메모리 기술 발전이 하드웨어 발전을 견인했었다. 다시 1822년도에 찰스 바비지가 차분기관이라는 연산기계를 개발했고 그 분석기, 해석기관을 고안을 했지만 제작은 못하고 대신 기계에 전공카드 개념이 도입되어서 훗날 컴퓨터 제작의 바탕을 제공했는데 115년 정도 지나고 나서 1937년도에 아이오와 주립대 물리학 교수 아타나소프와 대학원생 베리가 ABC 컴퓨터를 개발을 하고 이 개발하는 중에 1941년 모클리가 방문을 해서 논문을 하나 얻어 애니악 개발에 적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1943년 에이킨과 에커트가 마크1 컴퓨터를 개발하고 실제로 분석기, 즉 해석기관의 개념을 실현하게 된다. 1943년 12월 앨런 튜링이 콜로서스 진공관 컴퓨터를 개발을 하고 독일의 이니그마, 암호를 해독하는 데 사용한다. 30년 동안 비공개였고 그래서 1945년 미국의 애니악 진공관 컴퓨터가
공식적인 컴퓨터, 그리고 1973년 미 법무부는 ABC 컴퓨터를 최초의 전자식 디지털 컴퓨터로 인정했다는 점. 이후에 앨런 튜링의 생각하는 기계 논문에 튜링 테스트 체계를 정립을 했는데 이 튜링 테스트 체계는 이후에 인공지능의 효시가 된다. 그리고 1945년 모클리와 에커트가 미 육군 투자를 받아 애니악 컴퓨터를 개발했는데 탄도 궤도 계산에 활용했었고 이것을 최초의 전자 계산 장치라고 부른다. 그리고 1945년 6월 30일 헝가리 물리학자 폰 노이만이 에드박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두 가지 컴퓨터 구성 요소와 그 효율적인 작동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폰 노이만 아키텍처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정의한 것으로 컴퓨터의 기본 구조와 작동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1949년 에드삭과 1951년 유니박 컴퓨터에 노이만형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구현되었다는 점, 그리고 1950년 폴 바란이 핵공격 대비 통신 네트워크 연구 중에 패킷 스위칭 개념을 제시했고, 그리고 영국의 물리학 연구소 데이비스가 시분할 컴퓨팅을 연구하다가 패킷 스위칭을 개념화해서 네트워크를 제시하고 실제로 알파넷에 구현이 됐다는 점. 1951년 폰 노이만이 에드박 컴퓨터의 그 주 기억 장치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1951년 유니박 상업용 전자식 컴퓨터 유니박이 개발되어서 대통령 선거에 활용되었다는 점. 1826년 러시아 니콜라이 1세 러시아 재판소 궁정부 제3군과 다시 니콜라이 1세가 러시아 재판소 궁정부 제3분과를 설치한다. 이것을 최초의 비밀 경찰 조직으로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프랑스의 수레대, 이것도 비밀 경찰 조직인데 1811년에 개인적으로 설립했다가 나중에 나폴레옹이 1812년도에 국가기관으로 인정한 수레대, 이것보다는 좀 늦은 조직이다. 이 니콜라이 1세가 러시아 재판소 궁정부 제3분과를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1825년 12월 달에 데카브리스트 반체제 운동이 있었다. 이 궁정부 제3분과를 설치하고 난 후에 1881년, 한 60년이 좀 못 되는 시기 이후에 알렉산더 2세가 오후라나라는, 그러니까 공안 질서 수호국이라고 번역되는 이 오후라나를 설치한다. 이 오후라나, 알렉산더 2세가 설치한 오후라나, 혹은 알렉산더 3세가 설치했다고도 하는데, 하여튼 이 오후라나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있을 때까지 유지가 된다. 니콜라이 1세의 러시아 재판소 궁정부 제3분과는 국내 정치부문과 해외 정부 업무도 수행했었다. 1839년에서 1907년 영국과 러시아 The Great Game, 그림자의 토너먼트라고도 하는데, 자, 영국과 러시아의 The Great Game,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대영 제국과 러시아 제국 간의 정보전을 The Great Game이라고 한다. 혹은 그림자의 토너먼트라고도 하고, 그 1813년, 그러니까 이 The Great Game이 있기 전에 1813년도에 러시아와 페르시아 사이에 조약이 있고, 그리고 1907년 영국과 러시아 사이에 협상이 있었고, 그리고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이 있게 되는데, 영국과 러시아 사이의 이 더 그레이트 게임은 이후에 중앙아시아의 강대국과 지역 강국의 지정학적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경쟁을 의미하는 말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 다시 그림자의 토너먼트라고도 불리는 이 영국과 러시아의 더 그레이트 게임은 나중에 중앙아시아의 강대국과 지역 강국의 지정학적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경쟁, 그냥 강대국 사이에서 경쟁을 의미하는 말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
참고로 신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있는데 The New Great Game 이것은 미국과 소련 그러니까 냉전 체제 하에 미소 간의 중동 유전 장악 정보전 미소 간의 중동 유전 장악 정보전을 신 그레이트 게임 The New Great Game이라고 부른다. 영국과 러시아 사이의 더 그레이트 게임을 이제 1839년에서 1907년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그 외에 1813년 그러니까 러시아와 페르시아와 사이에 조약이 있었던 때로부터 1907년 영러 협상이 있었던 때 혹은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이 있었던 때 이 사이를 또 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니까 1813년부터 1917년 혹은 1907년 사이에 영국과 러시아 사이의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정보전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기도 한다. 1844년 미국 쉐뮤얼 필립 브리즈 모스 1791년도에서 1872년 사이에 생존했었는데 이 모스가 모르스 전신기 텔리그래프를 이용한 부호를 완성을 하고 그 미국의 볼티모어에서 워싱턴 이 사이에 전신 체계를 연결을 한다. 유선으로 연결했던 것이다. 다시 1844년 모스가 모르스 전신기 텔리그래프를 이용한 부호를 완성을 하고 볼티모어에서 워싱턴 사이에 전신 체계를 유선으로 연결한다. By 1844, the Morse system connected Baltimore to Washington, and by 1861, the west coast of the continent was connected to the east coast. 이후에 1896년 이탈리아의 마리코니가 이 모르스 부호를 가지고 그 무선으로 송수신을 하게 된다. 이전에는 유선이었는데 마리코니는 무선으로. 이것은 1904년도에 미국에서 이것을 특허를 받게 되고 실제로 1912년 타이타닉호에서 모르스 부호로 무선 라디오 전환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모르스 부호로 전환 신호를 보낸 것의 최초라고 볼 수 있다. 1848년 2월 12일 독일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주의를 선언한다. 공산주의 선언 Manifeste Kommunistischen Partei 공산주의 선언 마르크스는 잉여가치론, 노동가치설, 계급, 투쟁론, 소외론, 사적 유물론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 1848년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주의 선언을 하고 나서 1859년도에 이 마르크스는 엥겔스와 함께 경제학 비판이라는 책을 저술한다. 그리고 이 경제학 비판이라는 책 서원에 유물사관, Historical Materialism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 그리고 8년 있다가 1867년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 제1권을 출간한다. 참고로 자본론 제2권, 제3권은 엥겔스가 1885년, 1894년에 출간한다. 공산주의를 창시했다. 유물사관이란 말이 있는데 Historical Materialism 오직 물질, 역사 그런 뜻인데 유물사관, 사적 유물론이라고도 한다. 이 사적 유물 사가 역사를 나타내는 사. 그러니까 역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유물론. 오직 물질.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관념이 아니라 오직 물질이다. 인간과 인간관계를 규제하는 생산관계가 바로 물질이다. 여기서 물질이다 했을 때 물질은 인간과 인간관계를 규제하는 생산관계. 자, 생산관계를 물질이라고 본 거다. 변증법적 논리에 따라 지배, 피지배 계층 간 충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다. 1853년에서 1856년 유럽 크림 전쟁이 발발한다. 크리미안 워. 이 크림 반도와 흑해 전쟁인데
러시아와 오스만 투르크, 영국, 프랑스, 사르데냐 연합군 사이의 전쟁이었다. 자, 크림 전쟁 3년 동안 일어났었는데 이 러시아의 니콜라이 1세는 전쟁 중에 1855년 2월 달에 사망을 한다. 그래서 그 후임인 알렉산드로 2세가 1856년 3월 달에 파리 강화 조약을 맺게 되면서 크림 전쟁은 종료를 하게 된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는 몰다비아에서 다뉴브 항구와 베사라비아의 일부를 양도를 하고 흑해의 함대 배치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흑해는 중립이 선언되고 양해협은 통상상의 자유항행은 인정되지만 군함의 통과는 금지되었다. 이 크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즉 알렉산드로 2세가 강화조약 맺고 나서 패전을 계기로 해서 근대화 운동이 발생을 하고 1861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지 5년 있다가 농노 해방하고 그러면서 개혁을 추진한다. 그리고 영국은 전쟁성 상하 지형 통계국 Topographical and Statistical Department 지형 통계국을 창설한다. 그리고 이 지형 통계국에 참모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1873년도에 전쟁성 정보국으로 바뀐다. 이 정보국 IB Intelligence Branch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자, 다시 크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영국은 전쟁성 산하 지형 통계국을 창설하고 여기에 참모 기능을 제공했으며 그 이후 전쟁성 정보국 IB Intelligence Branch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1854년 영국 조지 부울 사고 법칙에 관한 연구를 출간한다. 조지 부울 사고 법칙에 관한 연구. 사고의 법칙을 수학 방정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사고의 법칙을 수학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상의 모든 법칙을 수학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즉 환원할 수 있고, 그 기호의 기계적 조작으로 현상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다. 라이프니츠의 보편 기호 체계와 대단히 유사하다. 논리학도 기호로 표시하고 논리 추론도 기계적 기호 조작으로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논리학도 기호로 표시하고 논리 추론도 기계적 기호 조작으로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인간의 생각을 수식으로 표현한다. 개념 세계의 문제를 논리식으로 만들어 논리 연산에 의해 해답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부울 대수학, Boolean Algebra. 첫 번째, 참 거짓을 논리 상수로. 두 번째, 참 또는 거짓의 논리값을 갖는 논리 변수와 세 번째, 논리합, P 플러스 Q, 논리곱, P 곱 Q, 그리고 부정, not P. 의 논리 연산자로 구성된 논리 수학을 창안한다. 다시, 부울 대수학, Boolean Algebra. 참 거짓을 논리 상수로. 두 번째, 참 또는 거짓의 논리값을 갖는 논리 변수와 세 번째, 논리합, 논리곱, 그리고 부정의 논리 연산자로 구성된 논리 수학을 창안했다. 이후 한 25년 정도 있다가 1879년 독일의 고틀로프 프레게, 독일의 고틀로프 프레게가 개념 표기법, Concept Script, 개념 표기법이라는 이 책에서 명제 중심, Prepositional Logic, 명제 중심의 부울 대수학을 확장을 해서 수로 논리 체계를 구성한다. Predicate Logic. 그러니까 명제 중심의 부울 대수학을 이걸 아예 확장을 해가지고 수로 논리 체계 형태로 바꿔버린다.
문장을 분해해서 개념 단위 논리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기호의 기계적 조작에 의한 논리 추론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다시 기호의 기계적 조작에 의한 논리 추론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그리고 산술의 기본 법칙인 1893년도에 했는데 여기서 나온 거고. 그러나 버트란드 러셀은 형식 논리학과 거짓말쟁이의 역설, liar paradox, 이 거짓말쟁이의 역설로 그 모순을 지적을 받았다. 다시 러셀의 형식 논리학과 거짓말쟁이의 역설로 모순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형이론, 다른 말로 유형론, 타입 세오리라고도 하는데 이 형이론과 공리적 집합론, 이 공리적 집합론은 수로 논리를 이용한 기술 체계로 집합의 성질을 규명하는, 다시 수로 논리를 이용한 기술 체계로 집합의 성질을 규명한 공리적 집합론이 도입되면서 이 형식 논리학과 거짓말쟁이의 역설로 지적을 받았던 그 모순이 해결됐다. 다시 1879년 독일의 고틀로프 프레게가 개념 표기법, 그러니까 명제 중심의 부울 대수학을 확장해서 수로 논리 체계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문장을 분해해서 개념 단위 논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기호의 기계적 조작에 의한 논리 추론의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다. 산술의 기본 법칙. 근데 러셀의 형식 논리학과 거짓말쟁이의 역설로 이 모순이 있다라는 이런 지적을 받았었는데, 나중에 형이론, 유형론이라고도 하는 이 형이론과 공리적 집합론이 도입되면서 그 모순이 해결이 됐다. 1900년 8월달 힐베르트 국제 수학자 대회에서 힐베르트 프로그램을 발표한다. 여기에서 20세기 수학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 23가지를 제시하고 수학의 체계 정리와 완전성 입증을 모색했다. 1931년 괴델이 불완전성의 정리, 괴델의 불완전성의 정리를 발표한다. 어떤 수학적 형식 체계든 참이면서도 증명 불가능한 명제가 반드시 존재한다. 따라서 수학적 형식 체제의 모순성은 그 체제 안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 라는 이 불안정성의 정리를 괴델이 발표했다. 형식 체계의 불안정성을 통해 인간 이성의 한계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1936년 튜링이 괴델의 증명 방법에 착안을 해서 튜링 머신이라는 논리 연산이 실행 가능한 가상기계를 고안하게 된다. 실제 기계가 아닌 수학적으로 추상화된 인간의 두뇌처럼 기호의 논리 조작이 가능한 자동기계, 오토마타, 예를 들어서 이제 자판기라든가 엘리베이터, ATM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하겠는데, 다시 실제 기계가 아닌 수학적으로 추상화된 인간의 두뇌처럼 기호의 논리 조작이 가능한 자동기계, 이것을 오토마타라고 하고, 예를 들어 자판기, 엘리베이터, ATM기 등이 있다. 근데 이것은 튜링의 괴델의 증명 방법에 창안한 튜링 머신이라는 논리 연산이 실행 가능한 가상기계를 고안해냈고,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뒤에 적용이 되게 된다. 그리고 1937년 클라우드 셰넌이 릴레이 온오프 스위치 부품인데, 이 릴레이라는 스위치 부품을 이용을 해서 부울 논리학을 기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담은 논문을 제출한다. 이게 이제 1937년도에 이것을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 회로라고 볼 수 있다. 자, 1937년 클라우드 셰넌이
스위치 부품, 온오프 스위치 부품인 릴레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불 논리학을 기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담은 논문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기계가 바로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 회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943년 맥클로즈와 피츠가 뉴런의 신경망 이론을 제시한다. 1956년 미 다트머스 대학 존 메카시 교수, 민스키, 사이먼, 뉴엘 등이 인간처럼 지능적 사고를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가능성을 검토했다. 컴퓨터를 숫자 계산 기계를 넘어 법령 튜링 머신으로 간주를 하고 인간 사고의 기호 체계의 가설을 수립한 것이다. 인공지능의 기호주의 개념이 들어있는데 다시 1956년 미 다트머스 대학 존 메카시 교수, 민스키, 사이먼, 뉴엘 등이 인간처럼 지능적 사고를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가능성을 검토를 했고 컴퓨터를 숫자 계산기계를 넘어서 법령 튜링 머신으로 간주를 하고 인간 사고의 기호체계 가설을 수립했다. 같은 해 사이먼 뉴엘이 논리학 이론가 로직 시어리스트라는 이름의 최초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러셀의 수학의 원리의 논리 문항들을 실제로 풀어냈다. 자, 논리학 이론가 로직 시어리스트라는 최초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러셀의 수학의 원리의 논리 문항들을 풀어냈다. 1957년 로젠브런트가 퍼셉트론이라는 최초의 신경망을 개발해서 신경망 컴퓨터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시 1957년 로젠브런트가 퍼셉트론이라는 최초의 신경망을 개발해 신경망 컴퓨터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1982년 호필트 교수가 신경망 컴퓨터를 구축했다. 1997년 도쿄대학교 모야마 이사오 교수